우선 쪽이랑 21쪽 한번 볼게요. 먼저 소단원 제목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 연구 방법과 연구 윤리, 심리학 분야에서 혹은 더 많은 분야에서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학습 목표는 먼저 첫 번째 심리학의 연구 절차를 이해하고 주요 연구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단점, 즉 어떤 것을 이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심리학 연구를 할 때 유념해야 할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쵸? 특히 인간 대상 연구들의 경우에는 연구 윤리가 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링크드인이나 이런 홈페이지들을 봐도 이의 개발과 더불어서 인간의 이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2026년 이즈음에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도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에서 당연히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지점들이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 더 많이 요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윤리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최근에 본 적이 있나?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을 할 때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과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이 학생들의 삶과 그리고 좀 거창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하고도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동떨어지지 않고. 그게 사실 지식의 어떤 가장 중요한 효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이 연구윤리 파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구윤리 파트가 되게 주요할 수 있겠다. 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이렇게 낯설게 혹은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로 떠올려 본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필요성, 중요성을 가지고 활동이나 혹은 수업에서 잘 녹여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20쪽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성은 왼쪽은 이론 페이지, 오른쪽은 활동 페이지. 그러니까 이론 활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그 구성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는 22페이지에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서 관찰 연구, 이론, 그 다음에 관찰 연구, 활동, 그리고 마찬가지로 24페이지에 상관 연구, 이론, 그 다음에 상관 연구, 활동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 장 더 넘겨서 26페이지에 실험 연구, 그리고 연구 방법의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실험 연구 활동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배운 내용을 바로 활동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28에서 페이지는 연구 결과를 보고서를 읽고 실제로 자료를 해석해 보거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들을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각각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가 가장 어찌 보면 연구 중심적인 활동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들 간의 활동의 다양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몇몇 과거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의를 했던 고등학교는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였어가지고 이미 이 연구 방법 그러니까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연구 윤리를 배우기 전에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내 대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수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게 얼마나 내용적으로 타당한가 혹은 치밀하게 연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하고는 다르게 그냥 이런 활동,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활동에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그런 연구 프로젝트 활동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실제로 활동을 해볼 때도 그러니까 제가 했던 활동을 뭐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본다던가 개개인별로 아니면 조별이나 개인별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전 단계까지 한번 해보고 본인들의 연구를 포스터 형태로 발표를 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에는 그들의 과거 경험이 당연히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고 학생들도 되게 그런 것들을 즐겨하면서 많이 배움의 포인트들을 얻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생각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연구랑 비슷한 행위를 하는 프로젝트 혹은 뭐 그런 활동들을 교내외 활동들을 특히 교내겠죠. 활동들을 경험하고 이 수업을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처음 접하는 어떤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뭐 고1이나 고2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내용들을 이론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런 거야 라고 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저도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리고 뭐 혼합 연구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하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면밀하게 배우지는 못했더라도 이미 비슷한 행위들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초점은 혹시 잘못된 오류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닌지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지점들을 이론적인 공백이 없도록 채우는데 초점을 뒀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저랑 혹시 근무 환경이 비슷하시거나 혹은 비슷한 어떤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면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이런 연구 활동들이 되게 낯설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교과서 기반으로 혹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보충 자료들을 기반으로 좀 더 꼼꼼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시간이 좀 더 할애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론적 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활동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가르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페이지에서는 사실 이 차트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자체가 양적 연구, empirical이겠죠? empirical study에 대한 특성들이랑 그다음 질적 연구, 양적 연구, quantitative 연구겠죠? 그리고 질적 연구, qualitative 연구에 대해서 어떤 왜 수행하는 거고 목적이 뭐고 그다음 어떤 연구 절차를 실제로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습 목표였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점이 뭐고 이 연구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무엇을 얻어낼 수 있고 다만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혼합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각각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 내용 자체를. 그리고 21페이지로 넘어오셔서는 A 연구, B 연구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연구 방법이 다르게 적용이 된 두 연구를 읽고서 어떤 연구 방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판단의 근거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게 학생들이 1번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학습 목표인 장단점이 무엇인지 A 연구를 수행했을 때 장점, 단점, B 연구 수행했을 때 장점, 단점.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 페이지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연구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절차가 그리고 목적이 뭐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A형 예를 들어서 A연구는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적성을 찾지 못했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어떤 요인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이런 질적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17세에서 24세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성숙도와 자립기술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75부가 수거가 됐고 분석을 했다. 네, 그래서 다른 다문화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진로 성숙도와 자립 기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문화가 아닌 단일 문화 청소년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A연구와 B연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 방법이 각각 쓰였는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장단점을 옆에 차트에서 가지고 와서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어찌 보면 적용해서 복습해 본다라는 매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가 실제로 했던 거는 18에서 20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시에 만났던 학생들은 이런 연구 활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미 상태였기 때문에 21쪽은 그들에게는 21쪽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당시에 28, 29처럼 이렇게 이 폼 자체를 제가 활동지를 만들어서 줬었고, 본인이 실제로 그냥 바로 연구 가설을 세워봐라,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라 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은 양적 연구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건 아마 본인들이 좀 더 익숙해서였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하든 질적 연구를 하든 그거는 학생이 선정한 연구 문제에 맞춰서, 가설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고요. 근데 이 활동에서 제가 좀 더 초점을 뒀던 거는 어찌 보면 이 교과서에 초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활동은 사실 연구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연구 계획서 활동을 교실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도 중요하게 보긴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너의 고유한 아이디어, 너의 고유한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 그거를 어떻게 연구 방법론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총 4번의 봄학기를 거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의 연구 계획서가 있었는데, 좋은 의미로,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되게 놀랬던 지점은 그러니까 이런 연구계획서 활동으로도 학생이 이런 것들을 사고에 내고 경험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의 성숙한 사고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언컨대 제가 개발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가 됐던 이 활동에서 나오는 도출될 수 있었던 기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이 작성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교사의 학생을 훈육하는 행동이 어떻게 학생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걸로 변인들을 설정했었고, 그 학생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내가 선생님들에게 혼이 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지만 특정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본인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그 활동지 내용에는 나와 있진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규칙을 어겨서 내가 이 정도로 혼이 나거나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즉 교사의 다른 개인적인 요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즉 선생님이 학생을 혼을 내는 상황들을 어떻게 규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하는 게 타당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료 분석도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각각 나눠서 해볼 수 있도록 그 학생이 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요한 거는 그
그런 결과물을 내는 학생의 활동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게, 제 말은 가설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연구 방법을 썼고 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거고 모아진 뭐 자료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거고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거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 가설이 지지가 됐는지 기각이 됐는지, 그런 그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빈칸을 채운다. fill out the blank를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학생이 생각해낸 그 사고의 지점이, 사고에 성찰된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게, 이게 나조차도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당연히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운영하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고 그걸 위해서 뭐 수업 준비나 영상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연구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내용 안에서도 학생은 그 이상의 것을 사고에 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더 코어한 지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 학생이 저에게 알려줬죠. 본인의 그 훌륭한 활동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학생이 좀 남다르게 그런 면에서 훌륭했던 것 같아요. 훌륭했죠.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고 다시 한번, 그래서 8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는 제가 주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 5페이지는 이제 질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예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뭐 양면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필아웃 할 수 있게 적어서 낼 수 있게 스스로 연구 문제를 떠올려 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게 왜 내 연구 목적하고 타당하고 내 연구 대상자들하고에 타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거고 그 해석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가설을 검증할 거고에 대한 내용들을 활동지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같이 준비를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적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바로 덧붙여서 적기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워드나 뭐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 수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학생들이 옆에다가 적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백이 있긴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다시 돌아와서 20쪽과 1쪽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이론적 내용을 얼마나 탄탄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21쪽에 활동이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28,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과 2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연구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봐라. 이때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포인트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좀 더 기본적이고 그야말로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거 이상으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여전히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본인의 검증하고 싶은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겠고, 그래서 그게 개개인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별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 성격을 떠올려 본다면 개인의 고유한 문제의식이니까 개별 활동으로, 개인 활동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 함은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학생들한테 가설을 떠올려보고 문제의식을 떠올려봐라 라고 시간을 준 뒤에, 작성 시간은 한 25분
네, 근데 그게 25분을 통으로 주기가 너무 이렇게 늘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계를 잘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의식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해볼 수 있고, 뭐 자료조사를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한 15분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수업 시간을 한 2개 정도, 네, 이틀에 걸쳐서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에 거쳐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개인별로 앉아 있었던 시기라서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필담으로 그 활동지에다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네, 어떤 포인트들을 그 교실 안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그걸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이 좀 더 사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간과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왜 이런 연구 방법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연구 문제가 가설의 형태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알게 되는 내용이 내 문제의식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가 손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좀 더 그 후자에 가깝겠죠. 테크닉적으로 연구 방법이 실제로 그 문제의식을 검증해내는 데 있어서 연구 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타당한가에 대한 지점들을 그것들을 위주로 제가 첨삭하거나 피드백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자료 조사를 할 때 믿을 만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참고 문헌을 인용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 뒤에 연구 윤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올 때 인용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게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적절한 인용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참고 문헌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떠오르는 거는 어떤 한 학생은 아이돌을 사랑하는 것이 아이돌을 좋아하고 소위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이 이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 그게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게 아이돌 덕질에서 나타나는 영상과 이성교제에서 나타나는 양상 이성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돌 덕질이 더 증가되진 않는가 이런 청소년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의 경우에는 기숙사 학교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본인이 학습의 경험들을 만들어냈고 또 어떻게 문제의식을 개발시킬 수 있었는지 과정을 저랑 단계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했었어요. 개별 그 교육 자료를. 그래서 그걸 했던 이유도 이제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자기가 떠오른 생각들을 아이패드에다가 브레인스토밍해서 적어둔 거를 수업 시간에 켜두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업 중에 우연히 보게 됐고 아 이거는 발전시켜서 학기말 발표에서 활용을 해봐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는 게 그 학생하고 저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그때 한 5, 6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몇 주간에 걸쳐서 개별 과제를 해오면 제가 그걸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그 수업 시간마다 본인이 작성해온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받아서 그걸 보고 피드백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이 그 활동을 아주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그 절차 자체를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학습의 과정을 거쳐왔고 또 그거 자체가 이제 본보기가 돼서 학생들에게 어떤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필아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결국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성해내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촉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활동을 어떤 의미로든 잘 해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그 학생이 원한다면 동의한다면 같이 이렇게 해나가 봐도 좋겠다 그럴 가치가 있고 내용이 될 수 있대라는 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12페이지인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물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들이죠. 관찰 연구, 그 다음에 24페이지의 상관 연구, 그 다음에 26페이지의 실험 연구 들을 소개해주고 각각의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미 이런 연구 방법에 좀 익숙해져 있는 학습자들이다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이제 사전 설문지처럼 따로 이렇게 활동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어세싱을 할 수 있게, 측정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모를 것이다 혹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의 그 수준을, 이해도 수준을 가정하고 제가 0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너희가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어디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덜, 혹은 어디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많이 이렇게 해보자라는 접근으로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 설문지처럼 한번 작성을 하셔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학생들도 약간 이해도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른 교과에서도 배웠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회과 교과에서.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내용만 좀 더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내용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게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직 모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심리학 교과를 배워본 경험이 적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초점을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지점도 비슷하지만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할 때는 왜 이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지가 연구자가 스스로 납득,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읽는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을 쓴다면 결국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무엇을 검증하는데 타당하기 때문에 쓰는 거냐. 네, 그거가 잘 논리적으로 매치가 돼야 되겠죠.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관찰 연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티칭 포인트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관찰 연구든 뭐 상관 연구든 실험 연구든 이 연구 방법을 왜 쓰는 거고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서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 거냐. 그거가 이제 초점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2페이지의 이 차트 윗부분에 있는 걸 보면 관찰 연구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역할놀이 과정에서 아동의 행동 특성 관찰,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혹은 뭐 병원에서도 보면은 원웨이 미러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던가 혹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거울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거울 뒤편에 관찰자들이 있고, 하지만 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관찰자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쪽 웨이는 막혀 있는 거고 원웨이, 그러니까 관찰자가 볼 수 있는 그 관찰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만 원웨이로 보이는 거여서 관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관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연구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면 된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차트로 나눠져 있죠. 관찰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즉 자연적 관찰이냐, 통제적 관찰이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관찰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고 설정된 조건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한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원웨이 미러. 관찰의 대상들도 본인들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치료실이든 교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곳에서 설정된 조건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교사와 학생
학생들의 그런 교수와 대학생들의 이런 수업 내용들, 그다음에 수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볼 수 있는 원웨이 미러, 그런 교실을 봤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원에서 봤던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죠. 그죠?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행동치료사 하고 어떻게 행동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직접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그 치료의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원웨이 미러 뒤편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런 통제적 관찰의 여부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통제적 관찰을 함으로써 어떤 그 연구 과제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도전적인 행동, 예를 들면 뭐 자해 행동이나 타해 행동 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행동 개입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과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해내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통제적 관찰을 활용을 했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행동치료사가 이런 과제를 제공을 했을 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아동이 이렇게 자해 행동이나 타해 행동을 보이는구나 와 같은 아이디어들, 혹은 이런 것들에서는 지시 수능이 잘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구나,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물론 통제전 환경이긴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히 문헌 연구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습득하거나 수집하는 것 외에 실제 대상자들을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저는 결국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 관찰 연구가 언제 왜 필요한 거, 어떻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이제 관찰자의 참여 여부,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냐 비참여 관찰이냐,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일원이 돼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생활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거. 저는 요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제인구달 같은 인물이 떠올라요. 혹은 소수민족들 생활이나 문화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사례들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이 이론적 내용들이 실제 연구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연구상에서를 활용을 학생들이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결국은 이 내용들이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단순히 이 부분을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심리학 연구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심리학 교과 안에서 연구 방법론을 다루는 거니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다룬 연구 방법론이 다른 학문에서 다른 연구 방법론하고 또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면 저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타학문의 사례여도 기꺼이 이제 같이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차트 밑에 보시면 관찰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자의 자신의 가치가 연구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결과가 왜곡돼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경우에 평소 자신의 행동과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왜곡돼서 부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교생 실습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관찰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실제로 이렇게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을 예시로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희가 삶에서 경험했던 지점, 학교에서 경험했던 지점들이 사실은 그때 왜 행동이 달랐을까? 혹은 뭐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혹은 더 긴장해서 잘 못했을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뭐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그들의 삶의 경험의 예시로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예시를 잘 연결 지어주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3쪽은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호손 효과를 알 수 있었던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요. 영리를 가지고 와 배웠던 앞에 페이지하고 사실 원리는 동일하죠. 관찰 상황에 대한 통제 여부나 관찰자의 참여 여부 동일하게 이제 차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의 구성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에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고를 하는 게 저는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작성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그 교육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fill out the blank 그 박스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연구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게 나의 어떤 목적, 문제의식 그리고 검증하는데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각각의 이런 관찰 상황에 대한 통제 여부나 관찰자의 참여 여부처럼 관찰 연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 연구나 혹은 인접 학문 혹은 뭐 다른 타 학문에서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상관계수 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양적인 그러니까 즉 양수이냐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겠죠. 혹은 부적인 상관을 그리고 있느냐 반비례 그래프 저 마이너스 수치에 있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혹은 아예 상관 계수가 0에 가깝냐 없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수치들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상관 연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심리학적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보는 분석 중에 하나가 상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correlation을 상관관계 연구인데 상관관계 분석인데 그래서 그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실제 연구에서는 사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사전 분석 같은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변수가 두 가지가 수치 데이터로 돼 있기만 하면 상관계수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머리카락의 길이랑 그 다음에 뭐 행복의 정도를 내가 스케일로 측정했다라고 하면 머리카락도 수치 데이터고 행복의 정도도 스케일로 측정하게 되면 수치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상관관계 계수는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머리 길이가 길다고 해서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짚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트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인과 결과.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즉 상관계수가 양수라고 해서 어떤 게 더 먼저고 어떤 게 더 결과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양적 계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관관계 계수 상관 분석에서 중요한 또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변인 간에 공통의 어떤 제3의 변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에는 설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겠고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거가 이제 A, B, C 연구로 나타나고 있고 1번이 25페이지의 1번이 변인이 우선 뭔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변인 간의 상관관계 유형이 정적인 상관인 건지 부적 상관인 건지 상관이 없다라고 보이는 건지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물론 상관 계수가 나와 있진 않아서 뭐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상관 계수를 보고 수치를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가 실제로 상관관계로 분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어떤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고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두 변인과 공통된 제3의 변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대로 여기서 그 25페이지 2번에서 반복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거라서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활동해서 검증해본다라는 게 그대로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고 동일한데 제가 수업을 했던 거는 이게 마찬가지로 25페이지 같은 활동이 제 생각에는 제가 당시에 가르쳤던 학생들한테는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단순히 뭐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고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활용했던 거는 다시 28페이지라도 여기 이제 활동집 부분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네가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가 있을 건데 문제 의식을 도출했고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상관관계 분석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적용하는 거를 어떤 연구 단계에서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지 그게 나의 가설 설정을 하고 가설을 검증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유용한 건지 유효한 건지를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로 더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연구 방법을 배우는 게 심리학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데 그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떠올린 이런 연구 문제들을 적용해내고 검증해내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포인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16페이지, 27페이지 실험 연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즉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거지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실험 연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뭐고, 실험 집단이 뭐고, 통제 집단이 뭐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생각보다는 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독립 변수 이외에는 모두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는 게 사실 실험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랜덤하게 또 샘플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무선 표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선 표집을 했을 때, 그리고 무선 할당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렇게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한 다음에 선정된 대상을 또 다시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게 무엇을 가정하기 위한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꼭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모든 어떤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처치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예시들. 제약회사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혹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때 어떤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무선 할당을 하고 왜 그렇게 하고에 대한 예시들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새롭게 개발된 약을 투여받는 실험적 처치를 받는 실험 집단이 있을 거고 위약을 받는 그러니까 즉 양리적인 효과는 없겠죠.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통제 집단에서는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볼 때 무선 표집이나 무선 할당을 하게 되는 것들, 그 왜 하게 되는 건지, 무엇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 실험 연구를 다룰 때도 유명한 심리학 실험 연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게 독립 변수이고 어떤 게 종속 변수이고 어떤 게 실험 집단이고 어떤 게 통제 집단이고 알아보려고 했던 가설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이 어떻게 검증이 됐고 그리고 무선 할당을 왜 하는 거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가설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같은 조건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거지만 다른 맥락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즉 실험 통제가 아닌 다른 사회적인 맥락, 뭐 다른 현상, 이 실험이 그 시사하는 바가 비슷한,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일종의 모형화해서 실험 환경을 구성을 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럴 때 이런 변수들을 현실에서는 다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는 사례에서도 어떤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을지, 결국은 예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저는 제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도 만약에 실험을 구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너가 밝히고자 하는 연구 목적,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나 연구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실험을 구성을 할 거고, 어떤 조작이나 처치를 줄 거고, 그리고 네가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뭐고,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은 뭐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고, 한계점은 뭐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연구 결과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등을 이제 도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중요한 게 28에서 29페이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가 앞서서의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든 뭐 관찰 연구, 관찰이든 뭐 상관 분석이든 그다음에 실험 설정, 실험 연구, 실험을 구성하는 거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결국 너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how to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너의 문제의식이나 혹은 너가 궁금해하는 심리사회적인 현상들을 조별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게 단순히 어떤 앞서서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이월드 왜 타로점은 그럴듯해 보일까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심리사회적인 현상을 맹신하게 되고 혹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가설 검증이 가능한 건지를 적용해 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적용하고 활용해서 본인이 주목한 심리사회적 현상들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되는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오고 있는 건지를 이해한다면 그게 어찌 보면 이 로마자 1 마음의 과학적 탐구 그 심리학 과목에서 보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또 잘 편집을 해서 선생님들이랑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